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오는 28일 소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28일은 이런저런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에서는 내년 신년 초쯤으로 다시 소환 일정을 잡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보도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응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 춘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격한 말로 현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자, 우리 한 대변인, 네.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당내에서는 당당하게 출두에 임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예.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거를 건건히 국회에 제출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멘트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왜 지금 검찰이 이른바 검찰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른바 뭐 일반인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권 부분이랄지 해서 예. 출두를 하게 되면 조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규정이 있는데 보면은 그 전날 어제 보도가 되기 전날 거의 퇴근 시간 무렵에 전화를 했고 예. 그 다음날 팩스 한 장을 보냈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과연 저도 의아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뭔가 예. 쫓기듯이 왜 그랬을까? 팩스를 보내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예. 지난 대선에 1,600만 표를 받은 유력한 정치인을 이렇게 출두한다는 건 출두를 요구한다 일방적으로 검찰이 예.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 기사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 워딩이 사실이라면 이 기사가 보도했으니까요. 뭔가 이런 프레임 짝이 예.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가. 28일이면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27일, 28일 광주 전남에서 이제 민생 투어와 국민 속으로와 예. 현장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28일은 국회 본회의도 제표했습니다. 검찰이 그 일정까지도 다 알면서 왜 소환장을 보냈는가, 소환을 요구했는가. 예. 결국은 이런 사정 때문에 일정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일정 조율을 하자고 했을 때 소환에 불응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내에서 의원들뿐만 아니고 예.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거는 말 그대로 3, 4년 다 수사해가지고 무혐의난 사안 가지고 예. 억지 수사를 벌여서 그 혐의로 당대표를 소환하는데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있구나. 이거는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격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미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러면 소환에 응하겠느냐 안 응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물었더니 한마디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혐의가 없는 자신을 검찰 소환에 응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혐의가 명확한 이분들이야말로 빨리 소환에 응하도록 언론이 기사를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굴까요? 혐의가 명확한 이분들이나 좀 소환을 좀 통보해라. 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저는 예.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른 분은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21년도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수사 무마 논란도 있었어요. 보완 조사해야 된다고. 예. 그러고 나서 새로운 증거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사실 민간 기업이 179억 원의 후원금을 과연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예. 지금 많이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조사를 먼저 받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럼 본인이 출두를 하셔서 정확하게 조사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뭐 안 나가시면 뭐 본인의 결정입니다.
겁니다. 근데 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예. 다른 측면의 사건은 그건 정치적이 아니었을까요? 대통령 가족이라 하면 김건희 여사 쪽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그걸 예. 지칭하고 싶겠죠. 예. 그런데 그럼 똑같이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그 조사를 받았고 예. 가족들도 다 털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분명히 비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문제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럼 그때 봐주기 수사고 그러면 그 대통령 가족들은 달달 털었는데도 없어요. 예. 근데 본인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은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예. 입장을 표명을 알겠습니다. 해야죠. 본인만 정치적인 예.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예. 자기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성남 FC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고 자신은 무혐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한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자신을 소환 통보할 게 아니라 이 대통령 가족에게 소환 통보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가 맞는 것인가? 검찰은 무리한 소환을 통보한 것인가? 아니면 혐의가 새롭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검찰은 정당하게 소환을 통보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풀어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성남 FC 이른바 후원금 의혹이 무엇인지 좀 화면으로 잠깐 띄워주십시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남 FC 구단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지금 구속돼 있죠. 네. 정진상 씨가 사실상의 이 성남 FC를 구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구단주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지금 화면을 잠깐 보면요, 당시 성남에 이 법인 소유 주소지를 두고 있던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건설이 이 성남 FC에 42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까지 많게는 40억대, 적게는 5억까지 후원금을 좀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돼서 뭐 혜택을 받았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거와 이 후원금은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수조 원의 이익을 봤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네이버 역시 제2신청사 신축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본 것이 제3자 뇌물 공여에 해당된다라고 검찰은 보고 소환을 통보한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제 법정에서 다퉈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증거들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요, 우리 한 대변인. 네. 자, 두산건설은 전 대표가 또 팀장이 지금 같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도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정진상 씨에 대한 이 공소장에는 이재명, 정진상은 공모관계다라고 적시가 됐어요. 자, 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빠져나갈 수 없는 피의자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건 뭐 검찰 일방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예. 주장인데요. 정진상 실장이 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뭐 정확히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곽 씨였던가요? 그분은 전 대표였는데 예. 정치를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를 한 사람이죠. 출마까지 예. 뭐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주장을 저희는 뭐 정진상 실장도 그렇고 민주당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 구단주가 정진상 실장이었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요. 예. 그분이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를 했으면서 예. 지금 그런 진술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뭐 후원금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명확히 따지면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예. 광고비요. 왜냐하면 이 기업과 성남 FC와 기업 간에 맺어진 광고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시에서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이 축구 구단이 한 11개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보면은 올 8월까지요. 대구 FC가 211억 원의 운영비를 썼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107억이 광고와 후원금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강원 FC는 241억. 예. 그중에 절반이 해당되는 121억이 광고와 후원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 보니까 대략적으로 광고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50% 정도를
혈세를 아끼고 하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습니다. 예. 성남 FC도 지금 다 화면이 있고 영상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축구를 당시 했을 때 예. 그 두산건설이랄지 네이버랄지 광고판이 다 있고 선수들이 다 옷에 입고 있습니다. 예. 톡톡한 광고 효과를 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검찰의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논리인 게 예. 그러면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잠재적인 뇌물 혐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도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갑작스럽게 성남 FC로 소환장을 보낸 거 아닌가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까? 다른 시도민 구단들이 광고비를 기업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시도에서도 지금 말한 것 성남시에서처럼 무슨 뭐 인허가를 해줬다든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데. 용도 변경을 해줬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데도 그런다면 뭐 혹시 모르겠는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경남 FC. 김의겸 대변인이 그 얘기 했잖아요. 홍준표 먼저 수사하라고 그랬더니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떤 행정구역에서도 그런 게 없었다. 다른 데서는.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게 나왔잖아요. 5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 그런 40m고 42억을 후원을 했는데 그 기간을 한번 보세요. 몰려 있습니다. 딱 그 용도 변경했을 때 그때만 엄청난 금액을 후원을 하고 그 예. 뒤로는 거의 안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 제3자 뇌물 공여가 성립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들이 이 스포츠 구단에 광고를 하거나 후원을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 구단에 광고를 하고 후원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거를 대가로 지자체장이 또는 시장이 도지사가 그 해당 기업에 광고나 후원을 한 기업에 이익을 줬다라면 그렇다면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이 되고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광고와 후원금만 받고 그 기업에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사업적 혜택도 주지 않았다면 그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홍준표 시장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어떤 혜택도 대구 기업들에게, 경남 기업들에게 자기는 주지 않았는데 동일시하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 부분까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이것 같은 편의 제공이 없었다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제3자 뇌물 그렇죠. 공여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2013년 12월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예. 성남 일화를 인수한 다음에 FC 운영 자금을 마련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예. 실제로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접촉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 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건축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예. 아니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한 기업들을 접촉을 해서 이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맞춰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광고를 유치했다. 이런 주장을 검찰은 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정치적 이득을 준 게 없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인터뷰까지 인용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에 나는 정치인이다로 시작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입장을 좀 피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미 사실상 예. 불송치 결정을 경찰에서 했었던 건데 이걸 다시 또 끌어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위한 어떤 수단, 술수 예.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무혐의 판결 나올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인터뷰 도중에 성남 FC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 후원 광고를 자기가 유치했고 그래서 성남 FC를 살린 네.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이다.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의 행정가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발언 때문에 검찰은 특히나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공고했습니다. 이 사실 그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해준 게 이재명 대표에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단 한 푼의 이득이 가지 않았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한테 좀 지원하라고 했고 그렇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롯데 각 대기업들의 돈이 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왜 나를 제3자 뇌물 공여로
네. 이렇게 기소하느냐라고 막 그때 엄청 흥분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과 거의 판박이처럼 좀 비슷한 그렇습니다. 사건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특검이 저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제기했던 저 때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와 주시겠어요? 안쪽으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힘이 없어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스포츠 미르재단의 대기업 재벌 그룹들이 후원을 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 청탁을 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받은 이익이 없지만 결국 최순실 씨라고 하는 자신의 핵심 측근이 경제적 이득을 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공여죄라는 게 참 특이한 법인 것 같아요. 본인이 단 하나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도 저렇게 엮이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업체에 뭐가 이득이 되도록 해주면 바로 그냥 그게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리적인 것을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에 예. 두냐면요. 지난 가을에 9월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성남 FC 전 대표가 실질적 구단주 역할을 한 사람이 정진상 실장이다. 예.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구단주로서 예. 후원금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 뇌물죄에서는 직접 받지 않아도 누군가의 우회적으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는 게 내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 정치적 행위다. 나는 하나도 받은 예. 것이 없다. 그걸 후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사실은 정진상 실장이 이걸 주도적으로 했고 실질적 구단주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수사를 통해서 정진상 예. 실장이 어떠한 관계까지 연루가 돼 있는지 혹시 정진상 실장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실제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용도 변경으로 건물을 지은 예. 이후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을 본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좀 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3자 뇌물죄가 나오는 과정을 좀 보면요. 정권이 바뀌고 이제 수사진 바뀐 뒤에 사실 제일 쳐다본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정진상 실장을 얘기를 하니까 그 측근들이라는 분들이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착보한 게 있는가, 금품 수수 받은 게 있는가 이걸 많이 뒤졌습니다.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지에 몰린 검찰이나 경찰 제3자 뇌물죄를 이제 이쪽을 엮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군정 논단과는 완전 다른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 또 하나의 쟁점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더니 검찰이 느닷없이 없던 죄까지 뒤집어 씌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 성남 FC 사건은 언제 시작이 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됐는지 이걸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시작은 2018년 6월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인 2021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분당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성남지청이죠. 자, 이때 조금 과정이 조금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제3자 뇌물 공여로 다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2022년 2월 저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렇죠? 2022년 2월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을 왜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하에 성남지청은 다시 보안 수사를 하게 되는가? 요때를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지청장이었습니다. 친명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장검사가 있었는데 차장검사가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박은정 청장과 이 트러블이 생겨서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사안은 정치적인 의도가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었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이씨 시작된 이 사안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박은정 검사가 예. 친명계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그러게요. 예, 많은 언론이 당시에 박은정 지청장으로 인사난 그 예, 이후에 예.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왜냐하면 대통령과 당시 예. 척을 지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박은정 검사가 친명계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황당해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서초동 인근에 취재를 해봐도 예. 박은정 검사가 친 이재명계 검사로 분류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에서는 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해서 이 사건이 다시 뒤집어져서 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검찰이 이 사건을 어찌됐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문제제기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적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볼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짚을게요. 이게 예. 참 답답한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2018년 6월에 당시 지방선거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FC 문제가 제기가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수사 시작을 한 게 21년도 2월입니다. 21년도 2월이면은 3년 가까이 지난 거죠. 예. 그럼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안 했어요. 고발이 들어왔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예. 했냐? 이재명 대표의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거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 보안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검사들이 주장을 했는데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 예. 친명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친문. 친추미의 친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당시에 전 정권 윤석열 반 윤석열 총장 총장 굉장히 이렇게 봐야 대립각을 되겠죠. 세웠던 건 확실합니다. 예. 그분이 계속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올해 2월 달에 이제 보안 수사 예.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2월이면 아직도 이 정권 들어오기 전이에요. 결국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박은정 지청장 체제의 성남지청에서도 예. 성남 분당 경찰서에 보안 수사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짚어주셔야지 무슨 정치적으로 한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놓친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팩스 한 장으로 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보도 다 나왔잖아요. 그 얘기 다시 해주셔야죠. 정확하게. 팩스 한 장이 아니에요. 전날에 전화 다 했어요. 유선으로. 그리고 특급 등기 우편으로 팩스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의 예. 문서를 보냈어요. 다 똑같이 절차 밟아서 했는데 왜 팩스 한 장만 보냈다고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까? 정정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보냈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전날 퇴근 시간 한 5분 앞두고 예. 전화가 와가지고 하위 당직자한테 홍보를 얘기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그 28일 날 나와달라 예. 하고 그게 이제 보도가 일제히 어느 한사가 보도를 합니다. 아마 검찰 소스 같은데 예. 보도한 직후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팩스가 저희 당대표실로 뭐 팩스 보냈다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예. 그 소환 대상자로부터 충분한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양쪽의 주장을 좀 공히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혐의가 없다, 한 혐의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혐의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일단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소환 통보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불응을 하든 아니면은 순순히 나가서 조사를 받든 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박지원 또 이름 비슷합니다. 박지원 전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두 사람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됐으니까 이렇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압하는데 예. 무슨 뭐 혐의가 있겠어요. 무혐의 처리한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묻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출동하냐 안 하냐. 예. 그건 잘 몰라요. 과거에 대한민국 검찰이 무혐의로 결정한 것을 다시 불렀다 하면은 선선히 나갈까요? 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내에서 이제 서서히 이재명 대표 내려오라는 목소리는 계속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치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측근 소환하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기세 올리고 있잖아요. 정작 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일치단결해서 여당 탄압을 맞서고 민생 투쟁해야죠. 홍보 후에 이재명 대표하고는 얘기를 좀 혹시 나눠보셨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방 출장 중이고요. 야당 대표를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뭐 당연히 소환에는 불응할 것으로 보고요. 그건 안민석 의원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교감이나 분위기를 보신 건가요? 네, 교감이 있죠. 네, 소환에 논의를 불응할 것이다. 예. 거기에 500원 걸어도 되실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주류 분위기는 소환에 응하지 말자. 그리고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자. 이게 이제 주류 의견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의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당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런 응답도 분명히 당내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씩 내분하게 더 듣겠습니다. 자, 이 소환에 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불응하고 정치적 투쟁을 강도 높게 이어가야 될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속마음은 어떨까? 뭐 일각에서는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그래서 내부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어떻게 관심법으로 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꽂아주십시오. 예. 그래도 민주당 우리 한 대변인 얘기부터 먼저 들어야겠죠. 예,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알 테니 뭐라고 쓰셨습니까? 담담하다. 지금은 말 그대로 담담한 거는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강원도도 가고 경북도 가서 당원 지지자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저도 이제 대표가 직접 이제 띠지 같은 거죠. 질문지를 붙여놓으면은 당원들이 붙이면 떼서 읽는데 그 한 뭐 수십 장, 뭐 100장 넘게 붙어 있는데 상당 부분이 대표에게 이제 기운 내라, 정치 검찰 굴복하지 마라, 힘내십시오 하는데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켜드리겠다, 당원들이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힘 나고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담담한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내에 있는 많은 그 의원들이나 그 당원들이 지금 검찰이 계속해오는 행태가 너무 좀 과도하고 정치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은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민주당을 분열하고 뭐 좀 정말 깨겠다는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합을 해야 되고 대표는 그 차원에서 또 좀 더 본인이 아까 말씀한 대로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환 부분에 대한 거는 당당히 맞서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으면 당내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뭐 불응 얘기도 하고 하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냐 아니냐 문제는 아니고 그냥 마음. 저희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불응한다에 500원을 걸었는데 우리 한 대변인은 얼마를 거셔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불안과 불면이래. 상태가 지금 아닐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그 김용 전 부원장하고 정진상 전 실장이 이제 구속되면서부터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안색도 안 좋고 상기돼 있고 그리고 살도 빠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성남 FC 방금 얘기했던 성남 FC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담담하고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지금 야당 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 강력한 개혁의 딸들이라는 개딸이라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전략이 2024년 4월까지 계속 갈 수 있을지 민주당이 내년이 되면 총선 1년을 앞두고 어떠한 또 개혁이라든지 어떠한 쇄신의 바람이 불지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불면의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우리 정 기자님. 제가 사실은 엊그제 이재명 대표에게 긴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답이 왔어요? 아니 사실은 엊그제면은 소환 통보 전인데? 소환 통보 받은 날인 거죠. 문자가 온다. 그날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소환 통보가 온지 모르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모르고 보낸 거. 저는 모르고 보낸 거죠. 모르고 보냈고 왜 보냈냐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당의 여러분들께 여쭙는데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빠르게 읽으셨습니다. 금방.
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읽기만 빠르게 읽으셨군요. 예, 빠르게 읽고 답을 안 해서 어떤 생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경청 투어에서 하는 발언의 수위가 기존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세졌습니다. 오늘은 엄청 셌어요. 오늘은 엄청 예. 어제도 예. 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광주 전남을 갑니다. 예. 그리고 경남을 가요. 그 일정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시민들과 만나면서 대선 시즌 2를 방불케 할 정도의 지지자와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당에서. 세를 불려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세를 불려서 이 상황을 돌파 또는 타개해 보겠다는 생각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이 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안에는 뭐 이제 기자들은 뭐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서 쓰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의원 개개인마다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된다. 아니다. 비공개로 소환 조사 예. 비공개 조사를 하면 된다. 아니다. 서면 조사로 끝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길을 두고 갑론을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론을 아직 못 냈고 모든 결정은 대표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오늘 오전까지 그 회의가 지속됐고요. 오후 들어서 기류가 바뀐 것은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 것 예. 같아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 국회를 열어서 정치적 투쟁을 부결을 이어간다 하는 이런 거죠. 뜻이죠. 그렇죠. 정치적 투쟁을 하면서 이제 그 소환에 불응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장외투쟁을 나가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아마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방식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500원만 겁니까 그런데? 더 크게 걸지. 1,000원을 걸라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재된 분노가 조금씩 터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가 신나게 함께 좀 이른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면의 고독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여전히 지도부를 장악하고 당대표이긴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은 비주류. 변방의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리더십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누수가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분노감, 그러나 당내 상황이라든지 네. 내면에서는 지독하리만큼의 고독을 네. 지금 갖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예, 예, 우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나오시는 거고 제가 예. 참 이해를 못하겠는 게 불안 초조는 구속에 대한 불안 초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정치적-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와 여러 가지가 점철이 돼서 예. 이제 생각이 들겠죠. 아니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당당히 맞선다. 어떤 피의자가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예. 가진 사람이 맞선다. 또 당당히 맞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소환 통보 받으면 가는 겁니다. 예, 왜 정치권에서만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서면 조사를 뭐 그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검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조직이지 않습니까?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조직이에요. 정부 조직에서 소환장을 냈으면 그 소환에 응해서 거기서 수사 과정에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예. 안 간다. 뭐 서면 조사로 대처하든지 뭐 당당히 맞선다.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런 거 자꾸 반복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넬을 이제 내려주시고요. 한 가지 더 산을 잡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가 구속된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 쪽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예.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양심이 있나? 자꾸 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게 되면 자신이 더 낱낱하게 다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약간 겁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조금 이것도 사안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 등이 문재인 후보를 빼고 별도 경선을 논의할 당시에 문 후보 측 상황실 부실장이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유동규 씨가 만나서 이재명 후보 측은 별도 경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의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은 또 지난 대선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1월 대선 과정에서 윤 의원을 경기도청으로 불러서 자신이 마중을 나갔고 도지사실에서 이재명 지사, 자신 그리고 윤건영 의원 3명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인재 발탁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촉박하고 사람 스크린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 미리 캠프에서부터 먼저 장관을 누가 할지 어떤 수석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 사람을 물색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언을 윤건영 의원이 이재명 지사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을 형성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과정에서 2017년 또 대선 등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재명 대표를 잘 모셨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동규 씨는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적도 없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다. 저런 주장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건영 의원 쪽도 유동규를 만난 거는 사실이지만 저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유동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 더 추가적으로 낱낱이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길게 제가 설명했네요. 자,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유동규 씨가 이제 최근에 많은 진술을 바꿨죠. 예. 근데 그 재판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그 진술이 부인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뭐 남욱 씨 재판소 나와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대장동 부지를 수용하는 방식을 다 혼용으로 하겠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기로 다 돼 있다. 근데 하나도 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 주장 또한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 주장을 듣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윤건영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핵심 측근이고 예.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현역 의원인데 이분을 유동규 씨가 소개를 해서 이재명 지사가 만났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신분이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였는데 그 경선 후보였죠. 근데 이분을 윤건영 의원을 이 지사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다리는 오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동규가 가서 소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본인이 이제 캠프에서 전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비선이라도 정말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자기가 주장하는 경선 자금까지 연결된다. 이 주장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도 보니까 법무장관, 국방장관 면접까지 봤다는데요.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저도 경선 캠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좀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인재 추천위의 핵심 관계자한테도 물어봤는데 유동규의 유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유동규 씨도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기가 이렇게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당시 검찰에다가 캠프에 추천한 인사가 아무도 없다. 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동규 측 입장을 좀 대변해 줄 사람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신 분만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저기 우리 한 대변인 좀 유동규 씨 측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장 기자가? 저는 유동규 씨 측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는 없죠. 저 유동규 씨의 그러니까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지금. 예. 아니 근데 이런 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선거 취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치부에서 근데 정치권 안에 선거가 시작이 되면 자천타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누구와의 인맥이 있고 뭐 이런 걸 과시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또 막 다 취재해 보면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유동규 씨하고 윤건영 의원 간의 어떤 매개가 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알려져 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크게 부각된 인물이고 사실 정치부 기자들한테 크게 알려졌던 인물은 아니었다. 유동규 씨라는 분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했으니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부합하는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낱낱이 털어놓을 것 같습니다. 네.